안녕하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사진 한 장에 담아내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온 세월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 인생의 신기함과 인연의 기묘함에 대해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적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랐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시며 사진작가 일을 함께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고, 아버지가 촬영한 사진들을 구경하는 거, 그리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진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의 유년기는 아주 다양한 색깔의 추억으로 꽉꽉 채워질 수 있었어요. 기억을 장식하는 앨범의 칸이 부족할 정도로 말이죠. 성아야, 이렇게 아빠랑 자주 여행 다니니까 기분 좋지? 네, 너무너무 좋아요. 에휴, 너희 엄마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면 같이 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오니까 기분도 좋고 외롭지도 않아서 좋다. 아들, 앞으로 이 아빠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다녀주는 거다. 지금은 한국이지만 나중엔 해외로 나가보는 거야. 에펠탑도 보러 가고 자유의 여신상도 보러 가고 그땐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자. 아버지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카메라 한 대로 세상을 담고 다닌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서 셔터를 누르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진 그런 저를 보시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아들 누굴 닮아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지금 당장 아빠 밑에서 일해도 될 정도인데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셨기에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진관에서 매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년마다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번거롭고 귀찮다면서 투덜거리셨지만 아버진 어머니의 투덜거림을 듣고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왜? 매년 찍으면 내가 1년 새 얼마나 늙었는지 확인도 하고 좋잖아. 당신 봐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주름살 한 줄 더 늘고 흰머리는 한 10가닥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으이그, 인간아. 그런 거 말 안 해줘도 알고 있거든? 꼭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서 매를 벌어요, 매를. 언제 철들래, 언제? 그래도 내 눈엔 당신 늘어나는 주름살이랑 흰머리마저도 예쁜걸. 매일같이 그렇게 투닥거리시지만 누구보다 사이가 좋고 제게 사랑만 주신 부모님. 저희 집은 이렇게 세 식구끼리 무척이나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 항상 아버지께 틈틈이 사진 찍는 법을 배워가면서 성장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부는 뒷전이고 카메라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학생이었죠. 카메라 외엔 남자애들이 흔히 하는 운동이나 게임 같은 것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선 공부도 운동도 아무것도 관심 없어 하는 절 보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아야, 너도 친구들이랑 나가서 좀 놀아. 몸도 계속 움직여야 건강해지기도 하고 성격도 훨씬 더 밝아지지. 안 그래? 아유,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도 알지? 나 어렸을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던 거. 근데 지금 봐. 할 일 하면서 당신같이 예쁜 미인이랑 결혼도 하고 성아 낳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모든 건 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촉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혹시 알아? 우리 성아가 장차 큰일을 해내는 사람이 될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주변에서도 말렸을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그만하고 공부나 하라며 말씀을 하셨을 때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의 사진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끔 학교에서 주최하는 사진전 같은 곳에 작품을 내면 항상 친구들의 감탄이 이어지곤 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던 절 위에 선생님들께선 회의를 거쳐 사진 동아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작게나마 응원의 말씀을 남기시기도 하셨죠. 너 사진에 재능 있더라? 이번에 동아리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나중에 학교 축제할 때 사진 전시도 하고 그래봐. 이왕 날개를 펼칠 거면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펼쳐봐야지. 애매하게 펼락말락하고 있음 나중엔 아무것도 안 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선생님이 팍팍 밀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나중에 선생님도 예쁘게 한 컷만 찍어줘봐라. 그렇게 사진 동아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됐고 동아리 부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판에 붙여놓으니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절 찾아와 줬습니다. 학교에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시작된 첫 동아리는 7명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지금의 아내를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중학교 1학년 막 중학교에 입학한 패기 넘치는 신입생이었어요. 당시 동아리 신청서를 들고 부실로 찾아왔을 때 그 패기 넘치고 씩씩한 모습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본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말이죠. 저희는 종종 학습의 일환으로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시는 사진관에 가서 직접 카메라를 다뤄보고 사진도 찍어보는 시간을 가지곤 했었어요.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듣는 수업이야. 원래는 이거 수업료받고 가르쳐줘야 하는 건데 너희라서 아저씨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흘려듣지 말고 열심히 배워. 아버진 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저희를 보고 항상 대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끔은 저런 장난까지 치시면서 카메라를 다루는 법과 각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세심하게 가르쳐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나면 저희를 데리고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시거나 혹은 햄버거를 사주시곤 하셨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꿈을 응원받는 삶이 참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저는 그 시절의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고 재밌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의 생일날 아버지께선 제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우와,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도 내년이면 성인 아니냐? 이젠 대학도 들어가야 할 테고 본격적으로 아버지한테 일도 배워봐야지. 네가 실력이 늘려면 개인 카메라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직접 찍어봐야 늘어. 언제까지 아빠 거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울 수만은 없잖아. 원래는 아빠가 예전에 쓰던 거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쓰던 걸 주면 선물을 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렴한 걸로다가 한 대 샀다. 그게 초보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야. 그걸로 좀 익힌 다음에 익숙해지면 아빠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우리 아들 좋겠네. 카메라 자기 거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마음껏 가지고 다닐 수 있겠다. 아버지가 주신 건 다름 아닌 초보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선물에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꿈을 위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꿈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기대치에 부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저는 아버지께 카메라를 선물 받은 그날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양한 것들을 찍고 다녔습니다. 이를테면 길가에 피어난 꽃이라든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라든지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등굣길이나 하굣길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개인 사진과 단체 사진을 찍어줬지만 저는 1년 동안 한 반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지냈던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의 사진을 따로 한 장 한 장 찍은 다음 아버지 가게에서 인화를 해 각자에게 선물로 남겨줬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졸업 선물이야. 어차피 학교에서도 졸업 앨범 만들어서 줄 거지만 그래도 한 장쯤은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순간은 잠깐이지만 사진은 영원히 추억으로 남는다잖아. 다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야. 화보야, 화보. 역시 우리 반 사진 작가님 답다. 맞다. 오늘 우리 대학 합격자 명단 뜨는 날 아니야?
지금쯤 붙었을 텐데 얼른 가서 확인해보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사진을 나눠준 그날이 바로 대학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수많은 명단 사이 제 이름이 없는지 눈이 빠져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죠. 제발 있어라, 제발, 제발 속으로 제발이라고 외치며 명단을 읽는데 중간에 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원하던 대학의 사진과에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저는 하교를 하자마자 집으로 곧장 달려가 부모님께 대학 합격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 아버지, 저 대학 합격했어요. 오늘 학교에 합격자 명단 붙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저 이제 대학 갈 수 있어요. 뭐?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해.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이야, 조그맣던 우리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고 아들,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해. 가족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으며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사진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수업을 들으며 확실히 알게 된 건 혼자 하는 것과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확실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학에 와서 전공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몰랐던 부분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완벽하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운명처럼 같은 학교에서 아내를 다시 마주하게 됐어요. 저는 남고를 진학했기에 중학교 졸업 이후 그 자리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첫눈에 알아본 것처럼 아내도 저를 첫눈에 알아봤고 서로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뭐야, 되게 오랜만이다. 중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이네. 잘 지냈어?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잘 지냈죠. 선배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서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기에 간단하게 근황을 주고받았고 연락처까지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것을요. 만날 사람은 저 멀리 타국 땅을 지나가다가도 만나게 된다는데 저희의 만남이 꼭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6년이라는 시간 만에 같은 대학교에서 마주한 것도 신기하고 또 그 시간 동안 서로 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 이후로 항상 세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제 수업이 끝나지 않으면 아내가 계속 기다렸다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고 반대로 아내의 수업이 끝나길 제가 기다리기도 했어요. 서로 강의 시간이 비어있을 때도 같이 시간을 보냈기에 동기들은 항상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둘이 보면 맨날 붙어있더라. 수상해, 수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항상 민망하다고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희한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남녀 간에 그렇고 그런 기류가 없고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저런 장난에 약간의 불쾌함이라도 느껴야 정상이거늘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자각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마음을 느꼈을 무렵쯤 본인의 마음을 깨달은 듯 했고 저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맨날 첫날 놀림만 받던 저희는 그렇게 선후배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23살부터 시작해 30대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저희는 쭉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니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바라보는 방향은 같았지만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였기에 가끔은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수 굽히고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기에 오랫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만나오는 게 가능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항상 그러셨거든요. 성아야, 남자는 말이야, 가끔씩은 자존심을 좀 굽힐 줄 알아야 돼.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게 되면 연애뿐만 아니라 일까지 망칠 수 있어. 잘 되던 것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가끔 네가 굽혀야 할 상황인 것 같으면 그냥 말없이 굽혀줘. 그게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대신 주장해야 할 땐 확실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연애라던 저흰 제가 29이 되던 해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양가의 결혼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건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너네 처음 만난다고 했을 때도 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 너넨 진짜 전생의 부부였나 보다. 같은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 같은 중학교를 나와서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다시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소중한 인연이니 절대로 놓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배려해가면서 잘 살아. 아버지께선 이렇게 덕담을 남겨주셨고 처갓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저와 아내 인연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니 장모님께서 무척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인연이다 인연이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연이 기가 막히게 이어질 수가 있는지.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닌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고 놀랍고 그러네. 살면서 이렇게 만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서로를 귀한 인연이라고 여기고 잘 지내봐.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진을 전공했기 때문에 돈 들여서 찍는 웨딩 사진도 셀프로 촬영을 진행했어요. 이런 부분에선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사진을 전공한 저희 부부의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종 목표는 언젠가 제 이름을 내건 스튜디오를 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경력을 쌓기 위해 졸업을 하자마자 제법 유명한 사진관에서 보조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 아이의 돌사진, 50일 기념사진 등을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길게는 몇 시간 정도 촬영을 진행해야 했기에 가끔은 진이 다 빠지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사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대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아야, 너 전에 네 이름으로 된 스튜디오 한번 차려보는 게 꿈이라고 했었지? 네, 그랬었죠. 그럼 우리 스튜디오 2호점 내서 한번 해볼래? 네? 제가요? 사실 우리 스튜디오가 다른 곳에 지점이 없거든.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가끔 분점 안 내시냐고 물어보셔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야 뭐 일하려고 지원하는 사람들 널렸고 너도 나중에 네 가게 차리려면 그런 경험 하나 정도는 쌓아두는 것도 좋겠고. 너 여기서 보조작가만 하기엔 아쉬운 사람이야. 어때? 한번 맡아서 해볼 수 있겠어? 네, 대표님. 대표님께서 믿고 맡겨주시기만 하면 큰맘 먹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런 태도 아주 마음에 들어. 나중에 준비 다 되면 그때 다시 말해줄게. 너 믿고 맡기는 거니까 책임감 있게 잘해야 돼. 누군가의 신임과 믿음을 산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께선 2호점을 오픈하는 날 찾아오셔서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며 대견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 카메라 들 힘도 없을 때쯤 우리 사진관 좀 물려줄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렇게 네 힘으로 대표 자리까지 맡게 되고 우리 아들 아주 대견하다, 대견해. 그 대표님이 널 믿어주신 만큼 잘해봐. 너라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응원이라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아버지의 사진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아내도 다른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문을 닫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 한 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젠가 엊그젠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새아가가 일하고 있던 사진관 거기 문을 닫았더라. 거긴 언제부터 닫은 거냐? 장사 잘 됐었는데. 아, 문 닫은 진 좀 됐어요. 거기 사장님이 편찮으셔서 닫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새아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 새로운 곳에 들어가려고 알아보고 있죠. 근데 왜요, 아버지?
뭐 정 갈 곳 없으면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해라. 우리도 마침 직원이 나가서 사람을 구하려던 참이었거든. 얘기 꺼냈다가 새아가가 혹시 불편하다 싶으면 더 이상 말 꺼내지 말고. 아버진 아내가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진관에서 아내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어쩌다 보니 저는 스튜디오 2호점의 대표가 됐고, 2호점은 경기도 쪽에 차려졌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기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이젠 직원이 아니라 대표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손님이 막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간간히 증명사진을 찍는 손님들이나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께서 종종 찾아주셨어요. 사진관의 대표 자리까지 맡게 됐으니 앞으로는 사진 찍는 연습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의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예쁘게 찍어드릴 수 있을지 연구하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걸 찾아야 지금보다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청년을 처음 만난 그날도 한강의 야경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한강대교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아주 추운 날이었죠. 사진을 찍기 제일 좋은 장소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저게 뭐지? 사람 같기도 하고. 너무 느낌이 싸해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물체를 확인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가릴 것 없이 카메라를 급하게 가방에 집어넣고서 그 사람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잠시만! 거기 잠시만요! 멈춰요! 멈춰! 너무 급히 달려간 탓에 발이 꼬여 달려가다 넘어져 카메라가 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카메란 부서져도 상관이 없으니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 난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확 껴안았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진정해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발은 또 왜 맨발이에요? 오늘 기온이 영하라는데 양말도 벗고 신발도 벗고 있으면 동상 걸리니까 얼른 내려와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신발도 슬리퍼네. 죄송한데요. 저 놔주세요. 놓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다 아는데 아저씨 같으면 놓을 수 있겠어요? 내려와요, 빨리. 위험하니까. 놔주세요. 싫어요. 놔주세요. 못 놔요. 정말 몇 분 동안 이 대화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지쳐버린 전 결국 힘을 써서 남자를 밑으로 끌어내렸고 제가 메고 있던 목도리를 남자에게 둘러줬고 급한 대로 제가 신고 있던 양말과 운동화를 벗어 남자에게 신겨줬습니다. 발이 시려 죽을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따뜻할 거예요. 이제 말해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야밤에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건지. 알 거 없어요. 그쪽은 말해도 모르잖아요. 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다 들어줄게요. 뭐가 됐든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털어놔봐요. 당연히 난 모르는 이야기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면 몇 시간이고 내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남자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입술을 꾹 깨물고서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얘기 들어줄 테니 편하게 말해보세요. 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절 보고 남들은 모두 절 부럽다고 했어요. 당연히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 삶이었겠지만 전 이런 제 인생이 싫었어요. 저한텐 두둑한 용돈보다 비싼 옷보다 좋은 음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절 외면했고 제 얘기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려 하셨어요. 기계처럼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학원 가라고 하면 학원 가고 자라고 하면 자고 전 그 집에서 아들이 아닌 외톨이였을 뿐이었어요. 네?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고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가족이랑 평범한 일상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시절엔 다른 것보다 부모님의 사랑이랑 관심이 제일 필요한 시기인데 중학교에 들어갔을 땐 성격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매일같이 축 처져 있고 말수도 적다 보니까 친구들은 절 부잣집 도련님이 깍쟁이 짓 한다고 절 엄청 싫어했었어요.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죠. 부모님께 외롭다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해도 네가 못났으니 그런다며 절 오히려 탓했어요. 전 그런 부모님이 정말 싫었어요. 정말 그때부터 죽고만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유일한 제 편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종종 집에 오셔서 혼자 집에 있던 저한테 항상 밥을 차려주셨고 제 손을 꼭 잡고서 무릎 베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18살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부모님 중 그 누구도 절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절 떠넘기려고 하셨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에게 절 떠넘기려고 하셨죠. 전 그 사이에 낀 마치 배구공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모두에게 외면당한 기분. 그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 가세요? 차마 상상도 안 가지만 말해보자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날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의 외면이라니 정말 힘들어서 죽고만 싶었어요. 그렇게 홀로 남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신 게 바로 외할머니셨고요. 제발 할머니 집으로 가자면서 제 짐을 손수 싸서 외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됐고 외할머니께서는 절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이미 저는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우리 강아지 하시면서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오면 우리 강아지 언제 들어오나 하시면서 잠도 안 주무시고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럼 외할머니랑만 같이 산 거예요? 아니요. 외할아버지랑도 같이 살았는데 외할아버지는 무척 바쁘셨고 또 말수도 적은 편이시다 보니 저랑 대화를 나눌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엄청 과묵하신 분이셨거든요. 아무튼 외할머니 덕분에 성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심장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셨는데 그게 악화되시는 바람에 저를 두고 떠나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절 붙잡고 얼마나 힘겹게 한마디씩 내뱉으셨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 못난 외할미가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항상 밝게 웃고 살라고. 할머니는 그 말씀만 남긴 채로 절 두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있던 유일한 내 편이 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외할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냥 짐을 대충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휴대폰 번호도 그냥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월세방 하나를 구해다가 하루 종일 구석에 틀어박혀 자다가 문득 할머니 옆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늘로 가면 보고 싶은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라가면 외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 왔냐 이러면서 반겨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 여긴 왜 왔어? 하면서 화를 내시겠어요? 되려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서 마음이 놓이게끔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죠. 그냥 어차피 살아봤자 제 이야기 들어줄 사람도 이제 없고 날 사랑해줄 부모도 없고 보고 싶은 외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살아봤자 뭐예요?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왜 없어요? 여기 있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목도리 벗어줘, 양말 벗어줘, 신발 벗어줘. 1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줘. 부모님이랑 외할머니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 들어줄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제 연락처 알려줄게요. 배고플 때, 놀고 싶을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속상할 때 아무 때나 전화해요. 제가 언제든지 말벗이 되어줄 테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일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왜... 사실 난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살면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엔 다 사람이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왜 여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살게 하고 싶어서요. 다신 이런 차가운 곳에 혼자 발 올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제 성격이고 제 방식이에요. 정 죽고 싶으면 난 사진 찍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게로 미리 영정사진 찍으러 와요. 최소 10억, 아니 100억 받고 찍어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살린다고 뛰어오다가 카메라 렌즈도 깨졌으니까 저한테 미안하면 어떻게든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어요? 한참을 우울한 표정으로 있던 남자는 농담과 진담이 섞인 저의 말에 피식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살고 있다는 단칸방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자의 집은 정말 다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그냥 발로 툭 차도 바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말했잖아요.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계약했다고. 아휴, 이 술병하며 쌓여있는 휴지하며 빨래도 안 하고 살죠? 설거지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밥도 안 먹고 살았어요? 아이, 좀 놔둬요. 나중에 제가 할 테니까 이제 가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예요. 친구가 이런 것도 하나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좋은 곳에서 살았다면서 이런 곳에서 사는 거 안 힘들었어요? 말했잖아요. 난 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차라리 전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사는 삶이 더 편해요. 아까 보니까 냉장고에 술밖에 없던데 그거 혼자 다 까마시면서 청승 떨지 말고 마시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연락해요. 안주 내가 준비할 테니까. 나 생각보다 술 꽤 잘해요. 아,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나이랑 이름을 못 물어봤네.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나이는? 제 이름은 강도원이에요. 25살이고요. 저는 그의 나이를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은 조금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구라고 부르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저도 그에게 제 이름과 나이를 말해줬고 앞으로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라라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누가 봐도 귀찮을 정도로 도원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시세끼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냉장고의 술은 까서 마셨는지,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전화를 걸어 물어보곤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거니 도원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발 전화 좀 적당히 해요, 형. 누가 보면 뭐 친형제인 줄 알겠어요. 걱정돼서 그러지. 너 또 전에처럼 또 쓸데없는 생각할까 봐.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 홀로 그곳에 서 있었던 도원이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항상 쓰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집이라도 좀 구해주고 싶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지라 매일같이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혹은 시간이 될 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알게 되면서부터 도원이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도원이의 외할머니께서 계시는 낙골당으로 함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도원인 외할머니의 사진을 닦아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나 왔어. 그동안 하늘에서 내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잘 살지도 못하고 계속 엉망진창의 모습만 보여줘서. 그래도 나 마음 붙이고 지낼 좋은 형도 알게 돼서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할머니가 나 불쌍하게 여겨서 하늘에서 이렇게 좋은 형을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할머니, 거기서 나 안 아프고 잘 지내는 거지? 이 못난 외손자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테니까 하늘에서 나 계속 지켜봐 줘야 돼. 사랑해, 할머니. 형도 한마디 할래요? 할머니가 인사하라고 하시는데.
아유, 그럼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이 녀석 때문에 하늘에서도 편히 못 계셨죠? 이젠 두 발 뻗으시고 편히 쉬셔도 됩니다. 제가 이 녀석 옆에서 엄청 괴롭히면서 다시 못된 마음 안 먹도록 잘 챙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도원이를 친동생처럼 챙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희 스튜디오로 아침부터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표정과 모습을 보아하니 사진을 찍으러 온 것도 아닌 듯 보였기에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뒤로 무척 단정한 차림을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혹시 사진 찍으러 오셨나요? 여기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만. 잘 찾아왔네. 그럼 혹시 강도원이란 아이를 알고 있어요? 도원이요? 예, 알고 있는데 혹시 누구신지. 그럼 우리 저기 앉아서 잠시 이야기나 나눌까요? 벼랑간 스튜디오로 찾아오신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도원이의 이름에 제 사고회로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무척 얼떨떨하더라고요. 우선은 할아버지 말씀대로 스튜디오 안쪽에 있는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뜬금없이 도원이를 아냐고 물어봐서 많이 놀랐죠? 난 도원이 외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몰라보는 게 당연하지. 내가 말을 안 해줬으니까. 사실 어젯밤에 우리 손자 녀석을 만났어요. 녀석이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난 지 1년 만에. 정말요? 도원이를 만나셨어요? 만나서 정말 처음으로 도원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원이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아내에게 많이 의지했더라고요. 아내가 도원이를 하나뿐인 손주라고 무척이나 아꼈었거든요. 딸내미가 이혼을 하고 도원이를 아무도 챙기지 않아 혼자가 됐을 때 데리고 온 것도 제 아내였고요. 난 회사를 경영한답시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도원이랑 많이 이야기도 못 나누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저한테 이야기해 줬었어요. 외할머니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그래서 의지를 정말 많이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해져서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때 회의감이 들더군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아픈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회의감이 들더군요. 도원인 그런 아내 곁을 저 대신 온종일 지켜줬어요. 간병인을 쓰자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나면 물수건으로 아내의 몸을 닦아주기도 하고 밥을 손수 다 먹여주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소문이 아주 자자했어요. 그런 아내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손자 녀석은 이미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나버린 뒤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리고서. 할아버지께선 도원이가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찾지도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너무 걱정이 됐지만 혹시나 상처를 입힐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기다려주셨고, 마침내 어제 도원이가 할아버지 댁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자 녀석이 그동안 신경 쓰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막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서 우리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처음으로 꼭 안아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말 한마디 못 걸어줘서 잘해준 거 하나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서로 한참을 안고서 펑펑 울다가
제게 사장님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머니를 따라 나서려고 안 좋은 생각을 했던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준 게 바로 사장님이라고. 일면식도 없는 자기를 끌어안고 그 추운 날 신발까지 바꿔 신어가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렇게 넋두리를 다 들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의 그 호의 하나로 우리 손자가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그 장면을 봤다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도원이의 마음가짐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지. 결코 제 덕분이 아닙니다. 원래 사장님 가게도 알려주지 않으려 했었는데 내가 억지로 묻고 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손자 목숨 살려준 값 주려고. 자, 우리가 준비한 거 전달드리지. 할아버지께선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손짓을 하셨고 그 남자는 제게 카메라 가방 같은 걸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열어보고서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 안에는 무려 2천만 원짜리 새 카메라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저도 못 산 건데. 그날 우리 손질 살리려고 뛰어오다가 카메라 렌즈가 다 부서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진을 업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인데 카메라가 부서지면 쓰나. 그건 그날 부서진 카메라 값을 대신해 주는 선물이고 이건 우리 손자 목숨 값을 구해준 대가예요. 놀란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할아버지께선 제 앞에 검은색 봉투를 내미셨고 그 봉투를 열어본 저는 억소리를 낸 뒤 봉투를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수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차마 이 카메라와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정중한 태도로 선물을 할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도원이를 마주한 거였고 사람 하나 살리자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 이야기를 다 들어준 것뿐이에요. 그 이후로도 친형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눠준 것뿐이고요. 이런 엄청난 걸 대가라고 받기엔 제가 한 일이 너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도원이가 괜찮아지고 잘 살고 있는 거에 충분히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절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우리 도원이가 아주 속 깊은 형을 만났네요. 그래도 우리 손잘 건강하게 다시 만난 기념으로다가 내가 따로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혹시 사진을 좀 찍으러 다녀보는 건 어때요? 무슨 사진이요? 큰 기업에선 보통 행사가 있거나 신제품이 나오면 항상 사내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내가 또 이쪽 바닥에서 잔뼈가 좀 굵은 사람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경력을 쌓고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일을 하고서 그만한 돈을 받아가는 거니 부담 가지도 않을 테고 난 나대로 보답을 한 셈이 되는 거니 마음이 편하고 이런 걸 누이 좋고 매무 좋고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안도 설마 거절할 건 아니겠죠? 할아버지께선 어떤 방법으로든 제게 좋은 방향으로 보답을 하시려는 것 같아 보였고 저는 이것마저 거절하긴 힘들 것 같아 할아버지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도원이를 만났어요. 어제 외할아버지 뵈러 찾아갔었다며? 잘했어. 그냥 생각해보니까 날 많이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너무 나만 생각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랑 얼굴 마주하고 얘기 나눴는데 진작에 마음을 좀 터놓고 말을 해볼 걸 하고 생각했었어. 맞아. 네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셨어.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않겠어? 아니야. 외할아버지께도 말씀드렸어. 난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리고 형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즐거워. 있잖아. 난 형을 만난 거에 너무 감사해. 형은 외할머니 다음으로
나한테 사랑이 뭔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알려준 사람이야. 불이 다 꺼져가는 나무장작 같았던 나한테 행복이라는 불씨를 지펴줘서 너무 고마워. 야, 난 네가 이렇게 마음 다 잡고 살아서 나랑 이렇게 술도 마셔주고 얘기도 나누는 것에 감사한다. 고맙다, 도원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또 내 동생이 돼줘서 우리 특별하게 만난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그 이후 저는 할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여러 기업의 출장 사진 기사로 불려다니며 열심히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대로 운영했고 이젠 어느 정도 손님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최근에 추가로 보조 사진 작가를 채용하게 됐어요. 도원이 가끔씩 외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쁘셔서 자주 못 찾아뵙지만 그래도 옆에서 통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영락없는 손자와 할아버지 대화라 절로 웃음이 난답니다. 도원아, 밥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응, 굶고 다니는 거 아니지? 너 너무 말랐어. 살 좀 쪄야 돼, 이놈아. 아이, 할아버지, 저 밥 잘 먹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나중에 그 사진사 양반 찾아가서 물어볼 거야. 어르신, 도원이 맨날 한 끼만 먹고 잔대요. 그것도 라면이나 햄버거만 먹고 밥은 안 먹어요. 아이, 형은 진짜 조용히 해. 할아버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한때는 한없이 어두웠던 도원이 얼굴에도 미소가 찾아오고 또 요즘은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싶다면서 제게 사진을 배우고 있어요. 어쩌다 저희 아버지와도 알게 되어 가끔은 아버지 사진관에 들러 정석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참으로 사람 인연은 신기한 것 같아요. 인생을 비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도원이에게 저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얘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도원이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죠. 외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의지했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희망이 없었던 도원인 이제는 어떠한 삶의 목표가 생겼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명예에 불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임을 도원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이어질 수 있게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믿으며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원이가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